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죠. 그래서 재량이 있는 처분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이 이렇게 있습니다. 처분의 효력은 공정력이라고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데요. 그거를 법률에 조문화했다는 그 정도의 의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처분에 대한 쟁송에는 이제 이게 신청이 쟁송에 포함되는지는 좀 애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편의상 저는 그냥 쟁송으로 분류를 했어요. 일단 어떤 처분을 했는데 그 처분을 받은 상대방이 그 처분이 부당하다, 위법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진 않지만 혹시나 좀 뭐 감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이의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까지는 이의 신청이 개별 법률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어야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었어요. 물론 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일반 규정이 있었어요. 거부 처분의 경우에 허가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을 때, 이런 거부 처분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개별 법률에 없더라도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거부 처분이 아닌 처분도 굉장히 많잖아요. 일례로 제재 처분, 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하면 수익적 처분이고 허가를 안 해주면 거부 처분이죠. 근데 허가를 한 다음에 허가를 했는데 수익적 처분을 했는데 나중에 어떤 사유로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을 정지하는 제재 처분을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제재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하는 법률에 규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개별 법령에서 그런 절차가 규정돼 있으면 이의 신청을 하고, 아니면 바로 행정심판 절차로 넘어갔죠. 근데 이제 우리 행정기본법에서는 이의 신청 정도는 모든 경우에 다 가능하다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해서 의견을 수렴한 결과 그렇다라는 결론이 나와서 개별 규정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확하게 썼죠. 행정기본법의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행정기본법은 기본이잖아요. 그 총칙이고, 그래서 일반법 중에서도 가장 일반법이에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보통 일반적으로 법률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을 적용한다 라는 표현이 있으면 우리 일반법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란 건 특별한 어떤 의미를 갖는 게 아니라 일반법과 다른 내용이 있으면 다 특별한 규정으로 봐요, 일단.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 특별한 규정이 있는 다른 법을 먼저 적용을 하고, 그게 없는 경우에는 일반법을 적용한다. 근데 행정기본법은 일반법이다. 따라서 그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도 민원 처리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되는 거죠. 그런데 행정기본법은 그보다 더 일반법이다. 그래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먼저 적용하고 거기에 없는 내용을 이제 보충적으로 적용하게 되는, 거부 처분에 대해서는 그런 약간 아직은 이게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이중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행정심판, 이의 신청을 하고도 구제를 안 됐을 때 그 행정심판, 그 다음에 행정소송을 갈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나서야만 행정소송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 않는 한은 둘 다를 한꺼번에 할 수도 있고, 행정심판을 하지 않고 행정소송으로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법률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기본법에서는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규정하지 않고, 다만 특별행정심판이 있어요. 일반적인 처분은 다 행정심판법에 적용을 받는데요. 특별행정심판 해당되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특별행정심판은 뭐 예를 들어서 노동위원회 같은 게 있겠죠. 조세심판원이랄지 그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의 신청하고 특별행정심판하고 관계가 좀 애매해서 이의 신청에서 모든 경우에 다 포괄은 하지만 몇 가지 적용되지 않는 게 있어요. 특별행정심판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처분 중에는 바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이 있고 특별행정심판 대상인 어떤 처분이 있어요. 특별행정심판으로 가는 처분은 행정기본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적용하지 않고 개별법에 규정된 그 조문에 따라서 그냥 별도로 가도록 이렇게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너무 많이 빠지지 않느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 나머지 처분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 정도로도 권리구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가 봤고, 크게 다 가져가겠다 라는 욕심을 하면 법이 제정이 안 되고 법이 나가지를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점점 발전해 가고 통합하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소송.
이거는 소송법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했죠. 근데 이제 재심사가 이제 들어왔다는 게 특이합니다. 이 제도가 이제 형법하고 민법은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민사도 대법원에서까지 올라가서 다 최종 확정 판결이 나면 더 이상 다투지 못하잖아요. 같은 사건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재심 제도를 두어서 일정한 사유가 해당되면은 이미 확정 판결이 났더라도 다시 재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우리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 작용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어서 우리도 행정법 분야에도 우리 행정 총칙 규정을 두는 마당에 재심사 제도 두자라고 해서 이제 뒀는데 이미 확정 판결이 난 거는 뺐어요. 형사소송법이나 민사소송법에서 확정 판결이 났어도 재심 사유가 있으면 재심할 수 있는데 우리 행정법에서는 법원에서 확정 판결 난 처분에 대해서는 재심사를 대상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약간 민법하고 형법하고 행정법은 좀 달라요. 민법, 형법은 그냥 법원이 끝이거든요. 중간에 뭐가 없는데 그 처분은 행정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잘못된 처분은 올바르게 고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져 있죠. 이 행정심판이 있고 행정소송이 있기 때문에 일단 행정소송까지 가서 확정 판결 난 것까지는 재심사 대상으로 일단 하지 말자. 지금은. 너무 이렇게 다 급격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게 이제 오히려 재심사 제도가 행정기본법에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너무 혼란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두에 행정법령이 4,400개나 있다고 4,400개가 넘는다고 400여 개에서 이루어지는 처분을 법원 확정 판결까지 났는데 재심 사유가 있다고 다시 시작하게 되면 행정청은 소송만 하다가 끝날 수 있어요. 소송만 하다가. 우리 행정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소송이 아니잖아요. 행정의 본질이 전도될 수 있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했고 또 제재 처분은 또 재심사 대상으로 안 했어요. 그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냐. 제재 처분 아닌 처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재심사 제도는 이번에 2023년 3월 24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 법은 2021년 3월 23일 날 2년 전에 이미 시행이 됐는데 이의신청, 재심사 이런 이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너무 새로운 제도 같은 경우는 시행을 하는데 좀 유예를 둘 필요가 있다 해서 한 2년 정도 후에 시행을 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제 곧 이제 2년 후가 되는 2021년 3월 23일 제정됐으니까 2년 후가 뭐냐 플러스 1을 해서 시행일 계산할 때 그래서 2023년 3월 23일이 아니라 3월 24일 플러스 1 해서 24일 날 시행이 됩니다. 행정상 강제는 이건 어떻게 보면은 절차법적 성격이 좀 강한데 이제 행정 절차법에 또 이걸 넣기에는 또 어울리지 않는 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실 행정상 강제는 개념을 이해하는 게 또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개념을 정리해서 규정을 하면 국민들이 전체적으로 국가가 행정상 강제를 할 때는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떤 경우에 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고 할 때는 뭘 지켜야 되는지를 한 두세 개의 조문에 딱 정리를 해놓으면 행정상 강제를 하는 공무원도 적법하게 적법하게 집행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고요. 법치주의를 확립하는 거죠.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도 뭔가 이제 국가가 나한테 강제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건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행정상 강제에는 행정 대집행, 이해강제금 부과, 직접강제, 강제징수가 있어요. 이것들은 의무불이행, 법률에서 뭐뭐뭐 해라, 뭐 했는데 아니면 또 뭐뭐뭐를 하지 말아라 했는데 한 경우, 그러니까 법률에서 규정한 거를 지키지 않았을 때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그걸 지키게 하는. 그때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국가가 대신 하고 비용을 받아내는 거죠. 이행강제금 할 때까지 강제금을 계속 부과시키는 거죠. 강제징수 같은 경우는 조세 안 내면은 조세 강제징수 하잖아요. 근데 즉시강제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일단 뭔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불편하고 위험한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공공의 안정을 위해서 질서 유지를 위해서 빨리 뭔가를 국가가 행위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국민한테 불편을 끼치는 이게 이제 즉시 강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최소 필요한 정말 목적 달성이 최소 필요한 예. 그리고 이제 그렇더라도 이 사람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정당하게 집행 권한이 있는 자인지를 증표를 제시해야 되고 왜 즉시 강제하는지 이유, 내용 고지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게 저희가 이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불이 났다. 소방차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차가 있어요. 그래서 진입을 못 해요. 그럼 일단 차를 임시로 옮기고 진입하도록. 근데 그 차가 거기에 있는 게 불법이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정당하게 나는 됐는데 강제적으로 이렇게 옮겨지는 내가 의무 위반이 안 했는데 이런 게 이제 즉시 강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감염병 같은 것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 의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저런 감염병에 걸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감염병에 걸렸다고 해서 전염성이 매우 강한 경우에는 그 사람을 격리 처분을 하잖아요. 격리해서 일정한 병원이나 이런 데에 그 사람이 이제 전염성이 없어질 때까지 격리시키는 있는 것도 이제 즉시 강제죠. 그 의무 위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회의 공공의 안녕을 위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즉시 강제입니다. 어쨌든 이런 건 행정상 강제이고 얘네는 행정상 강제 집행이라고 강학상 표현을 하죠. 그래서 원래는 얘는 좀 같이 묶이는 얘는 아닌데 그 성격, 국민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많이 비슷하다 해서 같이 묶었습니다. 편의상. 자, 지금까지는 두루 적용되는 일반 원칙에 대해서 이제 중심을 했고요. 공통사항이란 게 뭐냐면 4,400여 개의 행정법령을 보시면 여러 가지 제도가 들어있어요. 뭐 인허가 의제 제도라는 게 있어요. 아, 이게 오타 있네요. 네, 이러면 안 되는데 어이죠. 허가를 하나를 딱 받으면 그 허가 만약에 이제 건축 신고를 했어요. 건축 허가를 했는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또 여러 가지 허가가 있잖아요. 인허가들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이게 이제 인허가 의제고요. 과징금 제도는 원래 영업 정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영업 정지를 하게 되면은 그 영업을 하는 사람이 그 시군구에 몇 개 안 돼서 오히려 영업 정지하는 바람에 시민들이 불편해지는 상황이 인다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업 정지를 하지 않고 그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또 이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특히 경제 분야에서 많죠. 뭐 공정거래법에 좀 많이 있는데 금지된 행위를 했을 때 그걸 금지된 행위를 왜 하겠어요? 금지된 행위를 하면 경제적 이익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했을 경우에는 그 경제적 이익을 국가가 이제 회수하는 과징금 제도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제재적 처분의 뭐 과징금 제도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어요. 그런 내용이 이제 있는데 일반화시켰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행정기본법에서 정하고 공통적이지 개별법적인 특성이 있는 거는 각 개별법에서 정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총칙적 특징인 거죠. 행정상 강제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신고 제도는 그 간첩 신고 같은 그런 신고가 아니라 영업 신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영업은 특허나 허가 이런 성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규제 완화 차원에서 허가가 등록화됐고 그보다 더 완화하는 차원에서 신고제로 바뀐 그런 형태일 때 근데 신고제로 바꿔놨는데 그럼 신고만 하면 내가 영업하겠습니다라고 행정청에 알리기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어떤 경우에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고 신고해서 그거를 행정청이 처리를 완료했다라는 통지를 해야 비로소 완료되는 그걸 우리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게 이제 법률에 명확하게 그런 게 구분이 안 돼 있었어요. 이제 그래서 이거를 행정기본법에서 이제 넣어서 개별법에 있는 신고 중에서 수리를 요한 신고인 거는 그 법령에 수리 통지라는 문헌이 있어야 수리를 요한 신고고 없으면 신고만 해도 끝나는 완결되는 그 자기 완결적 신고다 그런 취지로 들어왔고요. 수수료인 경우에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부과를 할 수 있는데 종전에는 법률에 근거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수수료는 보통 행정 서비스를 받고 바로 이제 직접적인 서비스를 받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 수수료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가성이 있는 거, 물건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죠. 그러니까 뭐 조세처럼 직접적인 대가성 없이 그 징수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굳이 이거를 법률에 근거하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고, 그보다 더 밑단계인 대통령령이나 부령 총리령의 규정해도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좀 완화된 기준을, 입법 기준적인 성격인 거죠. 그렇더라도 법령의 근거는 있어야 되고요. 사용료는 근거까지는 필요 없고요. 그 대신 이것도 사용료도 이제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사용료는 수수료보다도 더 대가성이 강한 그런 성격인 점을 고려해서, 그리고 이제 그 사용료 징수 주체가 국가기관이 아닌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미리 정해서 이용자들이 알 수 있게 표시가 된다면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이용하고 났는데 나중에 와서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용하기 전에 미리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공표가 돼야 된다. 이 정도요. 네, 공법상 계약은 이미 지금도 있어요. 계약은 이제 공법상 계약이 있으니까 공법과 대조되는 사법상 계약도 있겠죠. 그러니까 민법, 원래 이제 계약은 대부분 사법상 계약이 많죠. 계약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사법상 계약으로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그런 국가가 이제 뭐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단순히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경우는 계약인데, 계약은 계약이에요. 뭐 계약을 하긴 했는데 그 목적이 단순히 물건을 산다든가 부동산을 산다든가 그런 차원이 아니고 행정 목적을 달성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하는 거를 공법상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런 게 이제 법률에 규정을 두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계약이기 때문에 그냥 할 수가 있다고 이제 일반적으로 그 해석을 하고 있고요. 행정기본법에서는 개별법에 근거를 두어라, 그런 취지로 공법상 계약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법률의 근거가 없어도 할 수 있는 이 공법상 계약이 자유방만하게 이루어지면 그 계약이 잘못됐을 때 피해를 국민이나 시민이 입을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공법상 계약을 할 때는 공익을 좀 생각을 해봐라 라는 그런 제한적인 규정을 좀 두었어요. 자, 이렇게 공통사항까지 이렇게 봤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질문을 달아주시면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